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박미순이라고 합니다. 10년간 친자식처럼 믿고 지냈던 사람이 실은 제 재산만 노리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그 배신감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라면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아서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하나와 시골에 땅 몇 평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둘이서만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정말 막막했어요. 그동안 집안일은 제가 다 했지만 바깥일은 남편이 도맡아 했거든요. 은행 업무나 각종 서류 처리 같은 것들을 혼자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막막했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이미 55세였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때 저희 아파트 바로 옆집에 살던 김영희라는 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보다 7살 어린 48세였는데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직후부터 정말 친자식처럼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장례식장에도 와서 도와주고 각종 서류 정리도 함께 해주고 병원에 갈 때도 같이 따라가 주었습니다. 영희 씨는 정말 세심하고 친절했어요. 제가 아픈 티를 조금이라도 내면 바로 알아채고 병원에 가자고 하고 혼자 밥 먹기 적적하다고 하면 맛있는 반찬을 해다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되나 싶어서 사양했는데 영희 씨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혼자 사는 몸이라 외로움을 잘 아는데 서로 도우며 살아요라고요. 그렇게 영희 씨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는 젊을 때 남편과 사별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도 없고 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의 처지를 정말 잘 이해해 주었어요. 둘 다 혼자 사는 몸이니까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희 씨는 정말 제 친딸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저희 집에 와서 안부를 물어보고 청소도 도와주고 시장도 같이 다녔습니다.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죽을 넘치게 걱정하면서 약을 사다 주고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특히 영희 씨가 좋았던 점은 절대 제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뭔가 보답을 하려고 하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어머니가 있어서 든든해요라고 하면서 사양하더라고요. 정말 순수하게 저를 챙겨주는 것 같았어요. 2년 정도 그렇게 지내면서 영희 씨는 완전히 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미순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났네라고 하면서 부러워했어요. 저도 남편이 돌아가신 후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3년째부터 영희 씨의 행동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라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영희 씨가 제 집안일에 더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청소나 요리를 도와주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 서류함이나 서랍을 정리해 준다면서 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중요한 서류들은 한 곳에 모아두는 게 좋아요라고 하면서 등본이나 토지대장 같은 것들을 찾아서 정리해 주었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 혼자서는 어떤 서류가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에 뭘 두었는지도 자꾸 까먹었거든요. 영희 씨가 깔끔하게 정리해 주니까 정말 편했어요. 역시 젊은 사람이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영희 씨가 제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 서류를 정리해 준다면서 제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낸 거였어요. 4년째부터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영희 씨가 제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영희 씨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갑자기 쓰러지거나 치매에 걸리면 재산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미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게 좋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영희 씨가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야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있으니까요. 제가 어머니 재산을 관리해 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영희 씨를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4년 동안 정말 친자식처럼 저를 돌봐줬으니까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이 걱정되었는데 영희 씨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든든했어요. 하지만 저는 성격상 조심스러운 편이라서 바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겠다고 했더니 영희 씨가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틈틈이 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5년째부터는 영희 씨의 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깜빡하는 일이 있으면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스레인지 불을 끄는 걸 한번 깜빡했다가 나중에 끈 적이 있었는데 영희 씨가 그걸 알고는 어머니 이러다가 화재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위험해요 라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그리고는 역시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제가 더 자주 와서 확인해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약 먹는 시간을 헷갈려서 하루 빼먹은 적이 있었는데 영희 씨가 어머니 약을 안 드시면 큰일 나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영희 씨가 의도적으로 제가 혼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작은 실수도 크게 부풀려서 말하고 혼자 사는 것의 위험성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희 씨는 자신이 제 일상을 더 많이 관리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약 챙겨주기, 가스 점검하기, 문단속 확인하기 등등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는데 나중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너무 간섭이 심한 것 같아서요. 하지만 영희 씨가 워낙 친절하게 해주니까 섣불리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주변에서도 미순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영희 씨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니까 저도 영희 씨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년째가 되던 해에 영희 씨가 본격적으로 재산 관리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통장을 영희 씨 이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영희 씨가 대신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는 거였어요. 영희 씨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은행 업무를 보기 어려우니까 영희 씨가 대신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면 영희 씨가 제 치료비나 생활비를 관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영희 씨는 정말 설득력 있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말고 누가 어머니를 돌봐드릴 사람이 있어요? 형제자매도 없고 조카들도 연락 안 하잖아요. 저라도 없으면 어머니 혼자 어떻게 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저에게는 영희 씨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조카들이 몇 명 있기는 한데 1년에 명절 때나 한 번씩 안부 전화 오는 정도였어요. 평소에는 연락도 없고 제가 아파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희 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남남인데 재산을 맡겨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영희 씨는 제 마음을 아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요. 어머니 재산을 제가 빼돌리거나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냥 어머니가 편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희 씨가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어요. 통장은 영희 씨가 관리하되 큰 돈이 나갈 때는 꼭 저와 상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용돈도 정해진 금액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마치 자식이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처럼요. 솔직히 말하면 그 제안이 나쁘지 않았어요. 은행 가는 것도 이제는 힘들고 각종 공과금 내는 것도 복잡하고 해서 스트레스였거든요. 영희 씨가 다 해준다고 하니까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싶어서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영희 씨가 조금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돼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 후로 영희 씨는 더욱 자주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거의 만날 때마다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의 사례를 들면서 혼자 재산 관리하다가 사기당한 이야기나 치매 걸려서 재산을 모두 잃은 이야기 등을 해주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혼자서 재산을 관리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희 씨가 아니면 달리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요. 7년째가 되던 해, 저는 결국 영희 씨에게 통장 관리를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걸 맡기기는 불안해서 우선 생활비 통장 하나만 맡기기로 했어요. 큰 돈이 들어있는 적금이나 부동산 관련 서류는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영희 씨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어머니가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필요로 하실 때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라고 하면서 정말 이해심 있게 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생활비 통장을 영희 씨가 관리하게 되었어요. 영희 씨는 정말 약속대로 잘해주었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용돈을 가져다 주고 공과금도 빠짐없이 내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다 주기도 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편했습니다. 은행 갈 일도 없고 공과금 낼 걱정도 없고 그냥 영희 씨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 역시 이렇게 하길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영희 씨가 또 다른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적금 통장도 자신이 관리하겠다는 거였어요. 이유는 금리가 낮으니까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영희 씨는 은행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다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적금보다 훨씬 좋은 상품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품들은 복잡해서 제가 혼자서는 가입하기 어렵고 영희 씨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금융 쪽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영희 씨 말이 맞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생활비 관리를 정말 잘해줬으니까 이것도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적금은 제 노후 자금이 다 들어있는 거였거든요. 만약 뭔가 잘못되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었습니다. 영희 씨에게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아직도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를 어떻게 모셨는데요? 라고 하면서 조금 서운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머니가 자꾸 의심하시니까 기분이 좋지 않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영희 씨 기분을 상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희야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라 워낙 큰 돈이라서 조심스러웠던 거야 라고 했더니 영희 씨가 그래도 어머니, 저 말고 누가 어머니를 도와드릴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다시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저는 적금 통장도 영희 씨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영희 씨가 워낙 서운해하니까 더 이상 거절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영희 씨 말도 맞았어요. 정말 도와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적금 통장까지 맡긴 후에 영희 씨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뭔가 부탁하면 어머니, 그런 건 제가 다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해줬는데 이제는 어머닌 그런 건 꼭 필요한 거예요? 라고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새 옷을 사고 싶다고 하면 어머니, 옷은 충분히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굳이 새로 살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친구들과 식사를 하러 가고 싶다고 하면 어머니, 요즘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말렸습니다. 처음에는 영희 씨가 제 건강을 걱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제 행동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말리더라고요. 특히 돈과 관련된 일에는 더욱 까다로웠어요. 제가 조카에게 용돈을 좀 주고 싶다고 하면 어머니, 조카분들이 어머니를 언제 챙겨줬다고 용돈을 주려고 하세요? 라고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아니면 성당에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싶다고 하면 어머니,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한 거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말렸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돈인데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없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영희 씨가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8년째가 되면서 영희 씨는 마침내 부동산 얘기까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와 땅을 영희 씨 이름으로 바꾸자는 거였어요. 영희 씨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상속세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영희 씨가 제 재산을 상속받아서 제가 죽을 때까지 모셔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처럼요. 영희 씨는 정말 그럴듯하게 설명했어요.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재산들이 어디로 갈 거예요? 조카들이 가져갈 텐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머니를 언제 챙겨줬어요? 저는 8년 동안 친딸처럼 어머니를 모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으면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정말 잘 모셔드릴게요. 요양원 같은 데 보내지 않고 집에서 끝까지 모실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흔들렸어요. 영희 씨 말이 맞았거든요. 제가 죽으면 제 재산은 조카들에게 갈 텐데 그 사람들은 정말 저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어요. 반면에 영희 씨는 8년 동안 정말 친자식처럼 저를 돌봐줬고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게 불안했어요. 만약 제가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누가 돌봐줄 건가 하는 걱정이 항상 있었거든요. 영희 씨가 끝까지 모셔주겠다고 하니까 정말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워낙 큰 재산이라서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한번 넘어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영희 씨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희 씨의 반응이 확연히 달랐어요. 어머니,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잘 모셨는데도 아직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강하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8년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남남으로 생각하시는 거네요 라고 하면서 서운함을 표현했어요. 심지어 그럼 저는 이제 뭐예요? 8년 동안 봉사나 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영희 씨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서 당황했어요. 평소에 그렇게 온순하고 친절하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니까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영희 씨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8년 동안 정말 저를 잘 모셔줬는데 제가 너무 의심만 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부동산 명의도 영희 씨에게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영희 씨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영희 씨가 아니면 정말 의지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명의 이전 절차를 하는 날 영희 씨는 정말 기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제가 진짜 어머니 딸이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런 영희 씨를 보니까
제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희 씨는 약속대로 저를 정말 잘 모셔줬습니다. 매일 와서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도 챙겨주고 병원도 함께 갔어요. 제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까지 해줬습니다. 정말 친딸보다도 더 잘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영희 씨의 태도에 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거의 매일 왔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도 예전처럼 오래 있지 않고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요즘 좀 바빠서요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무슨 일로 바쁜지 물어봐도 그냥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요라고 하면서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영희 씨도 자신의 생활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8년 동안 저만 챙기느라 자신의 일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희 씨의 방문이 더욱 줄어들었어요. 일주일에 1번 올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리고 와서도 어머니 건강하시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라고 하면서 30분도 안 있다가 가버렸습니다. 제가 영희야,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니? 가끔은 같이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라고 하면서 피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8년 동안 영희 씨와 함께 지내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 갑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적적했거든요. 더 이상한 건 영희 씨의 생활 패턴이었어요. 예전에는 영희 씨도 저처럼 소박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옷차림이 화려해지기 시작했어요. 비싼 옷을 입고 다니고 가방도 명품으로 바뀌고 심지어 새 차까지 샀더라고요. 제가 영희야, 새 차 샀네.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영희 씨가 그냥 오래된 차를 바꾼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영희 씨가 갑자기 어디서 그런 돈이 생겼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영희 씨는 특별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수입원이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어려웠어요. 다른 사람의 돈 문제에 대해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의심만 하고 있었습니다. 9년째가 되면서 영희 씨는 거의 오지 않게 되었어요. 한 달에 1~2번 정도 와서 어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만 하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예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매일 와서 돌봐준다거나 병원에 함께 간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영희야, 요즘 너무 안 오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정말 바빠서요. 그래도 어머니 건강하시니까 괜찮죠? 라고 하면서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 있었는데 영희 씨에게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웃집 아주머니가 도와주셔서 병원에 갈 수 있었는데 그때 정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영희 씨에게 어제 응급실에 갔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라고 했더니 죄송해요. 폰을 안 받네요. 그런데 다행히 별일 없으셨죠? 라고 하면서 별로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영희 씨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요. 재산을 넘기기 전에는 제가 감기만 걸려도 호들갑을 떨면서 걱정하던 사람이 이제는 제가 응급실에 가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영희 씨가 8년 동안 저를 돌봐준 건 사실이니까 요즘 무슨 일로 바쁜 건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마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째가 되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뭔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아파트를 판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관리사무소에서 김영희 씨가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소유자가 김영희 씨로 되어 있더라고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영희 씨가 제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는 걸요. 저는 급하게 영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야, 우리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영희 씨는 처음에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요즘 부동산 시세가 좋아서 팔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팔고 나서 우리는 어디서 살아? 제가 물어봤더니 영희 씨가 어머니, 이제 나이도 많으시니까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은 곳으로 알아볼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영희 씨가 저를 집에서 끝까지 모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하다니요. 영희야, 너 예전에 나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끝까지 모시겠다고 약속했잖아 라고 했더니 영희 씨가 어머님 상황이 바뀌었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 없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양원이 더 전문적이니까 어머니한테도 좋을 거예요. 제가 자주 면회 갈게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영희 씨가 처음부터 제 재산만 노리고 접근했다는 걸요. 10년 동안 친자식처럼 굴면서 제 신뢰를 얻은 다음 재산을 모두 빼앗고 저는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모든 재산이 영희 씨 명의로 넘어간 상황이라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영희 씨가 소유자니까 영희 씨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서 영희 씨를 설득해 보려고 했어요. 영희야, 우리가 10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데 라고 했더니 영희 씨가 정말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10년 동안 어머니를 돌보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도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그 순간 저는 영희 씨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보여줬던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은 모두 연기였고, 이게 영희 씨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예요. 저는 영희 씨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해봤어요. 그럼 아파트는 팔더라도 내가 살 만한 작은 곳 하나만 남겨줄 수 없겠니? 요양원은 정말 가기 싫어라고요. 하지만 영희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어머니, 그럴 수는 없어요. 이미 다 계획이 정해졌거든요. 요양원비도 제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영희 씨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가 혼자서는 살 수 없잖아요. 요양원이 더 안전해요. 거기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마치 제가 치매에 걸렸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건강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때서야 영희 씨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영희 씨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접근했고 10년 동안 저를 길들여서 의존적으로 만든 다음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저는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제 재산은 모두 영희 씨 명의로 넘어갔고 법적으로 되돌릴 방법도 없었어요. 제가 스스로 증여한 거니까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봤어요. 제 조카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조카는 고모, 이미 증여하신 건데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조카는 고모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요양원에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혼자 사시기에는 위험하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영희 씨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10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고,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다는 것도 비참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며칠 후에 이웃집 아주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였는데, 영희 씨가 이미 새로운 타겟을 물색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영희 씨가 다른 동네에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접근해서 친절하게 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도 자식이 없고 재산이 좀 있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영희 씨가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수년간 친절하게 굴다가 재산을 빼앗는 게 영희 씨의 직업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할머니에게 영희 씨의 정체를 알려주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모르는 사람이고 설사 알려줘도 믿어줄지 의문이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영희 씨를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영희 씨가 정해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영희 씨는 어머니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골랐어요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싼 곳이었어요. 시설도 좋지 않고 직원들도 불친절했어요. 영희 씨는 처음에 자주 면회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가끔 전화로 어머니 건강하시죠? 라고 안부만 물어볼 뿐이었어요. 요양원에 들어간 지 6개월 후 저는 우연히 영희 씨의 근황을 알게 되었어요. 요양원에 새로 들어온 할머니가 영희 씨를 아는 분이었는데 영희 씨가 새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영희 씨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비싼 옷을 입고 다닌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모두 제 재산으로 산 것들이겠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분노했어요. 영희 씨가 제 재산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는 동안 저는 이런 열악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니요. 하지만 더 화가 났던 건 제 자신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 왜 좀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영희 씨의 계획은 정말 치밀했어요. 처음 몇 년 동안은 정말 완벽하게 친자식 역할을 했어요. 제가 의심할 틈을 전혀 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제 재산에 접근해서 마지막에는 모든 걸 가져갔어요. 특히 영희 씨가 교묘했던 건 제가 영희 씨에게 의존하도록 만든 거예요. 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게 하고 모든 일을 영희 씨가 대신 처리하게 해서 결국 영희 씨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절하거나 의심하면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했어요. 마치 제가 배은망덕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요양원에서 지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대부분 혼자 사는 노인들이 겪는 일이더라고요. 친절한 이웃이나 지인이 접근해서 몇 년간 잘해주다가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어떤 할머니는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10년 동안 딸 역할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 딸은 따로 있었는데 그 가짜 딸이 진짜 딸인 척 연기를 한 거였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아들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아들이 부탁했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계속 돈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당한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노인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특히 자식이 없거나 가족과 소원한 노인들이 주요 타겟이 되더라고요. 외롭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저도 만약 자식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식이 있으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상의도 하고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접근해도 견제를 받을 테니까요. 하지만 혼자 사는 노인은 그런 보호막이 없어요. 외로움과 불안함 때문에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쉽게 믿게 되죠. 영희 씨도 그런 제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용했어요.
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제공해 주면서 제 신뢰를 얻었던 거예요. 지금 저는 요양원에서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살고 있어요. 제 재산을 되찾을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언젠가는 영희 씨 같은 사람들이 처벌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아무리 친절하게 굴어도 쉽게 믿지 마시고 재산과 관련된 일은 절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맡기거나 증여하는 일은 정말 신중해야 해요. 한번 넘어가면 되돌리기 어려우니까요.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로움과 불안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시기 바라요. 영희 씨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타겟을 찾아 활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무고한 노인분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르죠.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믿어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완벽한 연기를 한 영희 씨의 계획성과 치밀함을 생각하면 정말 무섭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혼자 사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재산이 있는 노인분들은 더욱 신중하셔야 해요. 저처럼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여생을 보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희 씨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정말 선의로 노인분들을 도와주는 분들까지 의심받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심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는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노인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저는 이미 당해버린 일이지만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어요.